우리가 열심히 분리수거했던 재활용 쓰레기. 하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하죠. 환경부가 그래서 얼마 전에 재활용 쓰레기 종합 대책을 내놨는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재활용 쓰레기 대란 한 달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또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일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 총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예. 근데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파트를 이렇게 쭈르륵 좀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대부분 예전에 비해 갖고는 비닐봉투를 굉장히 깨끗한 것들을 이제 분리 배출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 90%는 수거를 해갑니다. 예. 근데 한 10%는 아직 수거 업체들이 못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가 직접 수거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니, 그러면서 그 안에서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좀 조정이 된 상황입니까, 지금? 네, 뭐 어느 정도 조정은 됐다고 보여지는데 예. 제가 조사했다고 아까 느낀 점은 예. 그 시민들이 굉장히 열심히 재활용을 배출을 했는데 예. 이제 그게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예. 정부 좀 정책에 허탈하죠. 대한 예.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저는 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기업에 대해서도 그 플라스틱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배출하는데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냐 하는 아하. 기업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재활용 업체에서는요, 예. 이 사건 이후에 상당히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비닐을 배출을 하더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나름대로 좀 어떤 그 교육 홍보의 효과도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뭐 교육 홍보의 효과도 있었지만 진짜 시민들이 대단하다고 느낀 게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분리수거를 가끔 내놓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전에 그 대란이 있기 전서보다 비닐 자체를 정말 깨끗하게 씻어서 내놓는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열심히 따라줄 마음들이 있구나, 시민들은. 그런데 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는데, 자, 2013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폐기물 재활용률이 독일 65%에 이어서 59%로 세계 2위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재활용의 재사용률은 굉장히 높다고 일단 OECD 통계에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약간의 좀 이렇게 헛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계와 그 유럽의 통계 시스템이 다르고요. 아하, 예. 우리는 이제 가정에서 분리 배출을 한 이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재활용을 하기 전에 이제 배출을 하면 재활용 통계를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 100% 이제 이렇게 잡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수거해서 재활용품을 만들어 놓은 걸 통계를 잡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다시 가서 이제 재선별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쓰레기가 한 50%, 60%가 나오거든요. 그걸 빼야 되는데 그걸 넣어갖고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통계가 좀 모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2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건 OECD를 속인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제 이 통계 방식이 우리나라가 그 일반 단독 주택은 지자체가 관리를 하는데 아파트는 그 또 아파트와 수거 업체가 단독으로 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를 잡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이제 외국 같은 데는 이런 빌딩, 대형 빌딩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나오는 것들도 생활 폐기물로 잡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빌딩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업장 폐기물로 잡기 때문에 생활 폐기물로 잡히지 않는 통계에 있어갖고 약간의 분류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다른 선진국들은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통계를 짓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좀 설렁설렁하게 통계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 좀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실제 재활용되는 비율. 지금 결국은 공공부문,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이제
나타나는 통계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약 뭐 한 59%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활용 쓰레기 우리가 말한 모수죠. 네. 전체 폐기물 배출량에 대한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저는 통계에 그러니까 오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직도요 농촌에 가면 이런 재활용 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그냥 소각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그렇죠. 많다고. 태워버리죠. 네. 예. 그러면 그거 잡히지가 않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이번에는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니, 국민들이 하루에 이렇게 이제 버리는 이제 배출한 쓰레기 한 1kg 정도로 보면 되고요. 예. 거기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 한 25%, 예. 그다음은 이제 포장 폐기물 한 40%, 예. 그다음 기타 등등인데 그러면 재활용하는 게 음식물 쓰레기 25%를 잡고 한 20%는 재활용한다고 잡고 그다음 포장 폐기물 지금 현재는 40%다 이제 100으로 잡고 있거든요. 근데 예. 제가 보기에는 한 50%가 다시 이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로 적어도 포장 폐기물의 40%를 20%로 빼갖고 이제 반은 쓰레기, 반은 재활용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5% 정도의 우리가 재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45%라는 것도 음식물 쓰레기 말씀하셨지만 네네. 20%는 재활용 안 되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배출을 하면 대부분은 중간재로 가서 예. 재활용은 되거든요. 그렇기 아하. 때문에 그건 그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 이제 포장 폐기물에서 갖고 40%를 전체 100으로 잡는 거는 모순이 있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서부터는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의 실태를 좀 더 꼼꼼하게 따져 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페트병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재활용이 용이하다라고 분류한 1등급 제품은 고작 1.75%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네. 아니 페트병이 전체 뭐 굉장히 많은 페트병들이 있겠지만 뭐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또 뭐 2등급으로 분류돼서 네. 뭐 재활용이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말할 때 1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75%밖에 안 된다면 이거는 진짜 사실상 상품 가치가 있는 재활용품은 얼마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은 옷도 바로 이제 페트병으로 만든 옷이거든요. 예. 폴리에스터라 그러고 예. 이런 옷들을 만들어내는 거 최고의 이제 최상급 1등급으로 만든 건데 예. 우리나라 페트병은 대부분 이런 옷을 못 만든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페트병으로 실을 추출해서 이제 옷을 만든 이런 기술이 아주 뛰어나갔고 예. 전 세계로 수출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페트병은 못하고 다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캐나다라든가 예. 호주 이런 데서 수입을 해서 쓴다라는 거죠. 예. 그 원인에 있어 갖고는 페트병이 75% 이상 되는 페트병들이 1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는 2등급이 되면 연료로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연료 기타 등등 안 좋은 플라스틱 예. 이렇게 보면 이제 하수도 이렇게 예. 덮는 거라든가 아니면 도로 이렇게 예. 공사할 때 옆에 이렇게 안전망 설치하는 맞아요,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아하. 이제 그런 걸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맥주병으로 요즘에 만들어지는 페트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맥주병도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갈색으로 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 근데 페트병 하나의 재질이 아니라 예. 3중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소위 플라스틱과 나이론을 이렇게 같이 겹쳐서 어허. 제조를 하기 때문에 예, 예. 이게 이제 재활용 공정에 가면 페트병은 260도에서 이게 녹는데 예. 나이론은 한 400도 정도에서 녹는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폐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아니, 그거는 지적이죠. 네. 우리들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민들은 열심히 페트병을 분리해서 내놓는데 네. 그 재질 자체가 그렇게 2중, 3중으로 되어 있어서 안 되는 것은 저희들 책임이 아니지 그래서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도 기업에 대한 이런 네. 책임을 참 많이 좀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맥주 업계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그 갈색병이 아니면 판매를 할 수가 없다. 맞아요. 이게, 맥주가 상한대요. 네, 상하고 예. 뭐 이렇게 탄소 그러니까 겉에서는 산소가 투입 못하게 예. 하고 안에서는 탄소가 못 나게 하고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기술로서는 뭐 어쩔 수가 없다는 이런 뭐 변명이에요. 그래서 아니 페트병 맥주를 안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병으로 충분히 안 유통이 되는데. 만들든지 예. 아니면은 정말 새로운 기술로 해서
이게 단일 재질로 예. 이렇게 만들든지 그 기업의 선택이고 또 이거를 정부에서는 좀 강력하게 좀 규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 샴푸, 세제 용기 이런 것들도 재활용이 힘들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보면 샴푸병은 대부분 이제 페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펌프 있지 않습니까? 예. 펌프는 또 다른 재질로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이제 누가 그러면 일일이 분리를 해가지고 다른 재질 뭐 이런 재질은 다 분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활용을 하더라도 질이 안 좋은 재활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네. 그 문제가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휴대용 커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휴대용 주스 제품도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다양하게. 근데 이것도 재활용이 안 된다고요?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저는 아무튼 편의점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우선 또 편의점에서 파는 그 지금 주스나 커피를 보면요. 네. 이 포장 상태를 보면 몸통, 몸통이 있죠. 뚜껑 이렇게 열면 또 거기 알루미늄 덮개 같은 게 알루미늄 뚜껑이 또 있어요. 있죠. 네. 속뚜껑. 있고 그것도 빨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재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 이게 분리해서 이게 그 재활용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또 라벨도 겉에 감춰져 그렇다고 있고. 예, 라벨도 있어서 그 라벨에 뭐 잉크라든지 또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예. 뭐 소비자들이 어떻게 배출을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편의점에서 스스로 이걸 배출하냐 하면 그렇지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매립이나 뭐 예. 그 저기 소각 이렇게 예. 발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우리가 요즘 자원순환 뭐 쓰레기 감량하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즘에 특히 1인 가구 증가로 네. 이제 도시락 뭐 이런 거 많아졌고요. 편의점에서 그런 것도 팔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배달 문화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광범위하게 넓어지면서 배달 올 때 다 플라스틱 용기로 와요. 네. 근데 이것도 재활용이 좀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단일 재질, 뭐 우리가 뭐 페트라든가 PP라든가 PE라든가 이런 단일 재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 재질에다가 다른 또 항 제품들을 첨가제를 넣습니다. 이걸 뭐 좀 더 잘 구부려진다라거나 부드럽게 한다라거나 이런 걸로 이렇게 첨가제를 넣어서 복합 재질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복합 재질은 재활용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지금 플라스틱이 대부분 복합 재질로 갔기 때문에 예, 예. 재활용하기 힘들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봐도 예. 이 도시락 같은 거 보면 뚜껑 색깔하고 네. 바닥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두 가지 재질이라고 딱 눈에 들어오는 예,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뭐 적석밥 이렇게 이런 거 요즘 많이 먹잖아요. 즉석밥도 많이 예, 나오죠. 그런 것도 보면 안에 이제 코팅 같은 걸 다 해놓고 예. 이렇기 때문에 그 이렇게 재활용하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거죠. 자, 참 재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씻어서 그렇죠. 네. 열심히 분류해서 내놓는데 이게 생산 단계로부터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들을 갖다 허탈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한번 그림으로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어렵게 제조되는 제품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편의점용 커피컵 얘기 나왔습니다. 뭐 생수, 음료수, 페트병들, 일회용 커피컵, 또 페트병 맥주 용기, 샴푸, 세제 용기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생산 단계에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글쎄요. 저는 기업에서 의지가 있다면 이게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예. 그냥 기업에서 그냥 그저 경제적인 어떤 저는 좀 심한 얘기지만 그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이번에 좀 놀라운 게 제가 그 저기 업계에 몇 번 의견을 좀 물어보니까요. 네. 그 기업에서조차도 자기들이 생산하는 이런 용기가 이렇게 재활용이 어려운지를 몰랐다고 하는 이런 답변이 참 너무 그래요? 어렵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이 진짜 그 뭐 우리의 포장의 재질부터 방법, 이 친환경적으로 이 재활용을 높이고 하는 데 대한 기술 개발만 하려고 한다면 저는 안 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도 어쨌든 기업에게 올바른 어떤 지침이나 시스템을 줘서 재활용이 잘 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장 용기로 만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쓰레기가 문제인데 네. 우리가 만약에 좀 더 촘촘한 그런 법을 통해서 기업들이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안 만들면 안 되게끔 해놨다면 벌써부터 기술적으로 그냥 세계시장을 선점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정부가 기업을 좀 이렇게 옹호하는 뭐 경제가 우선이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기업을 그냥 이게 배려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겼고 예. 그리고 기업에서도 사실은 간행인 것 같습니다. 이 이제 재질을 바꾼다 그래가 큰 비용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귀찮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간행적으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EU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플라스틱을 단일 재질로 만들자. 그다음 예. 플라스틱을 최대한 적게 쓰자. 예. 그리고 나오면 무조건 재활용을 하도록 하자. 이런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중 재질로 뭐 용기를 만들었을 때 그거를 고발하게 되면 네. 고발한 분한테는 배상금 주고 뭐 고발한 그 고발당한 기업한테는 뭐 페널티를 물게 하고. 페널티를 예, 예. 물게 하고 그러면 뭐 금방 사라질 것 같은데 지금 뭐 뽁뽁이도 굉장히 큰 문제죠. 지금 포장재들이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소비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엔 직접 가서 구매했던 것들을 지금은 집에 택배로. 앉아서 다 택배로 받거든요. 예. 근데 택배로 받는데 이렇게 보면 뽁뽁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것들이 이제 상품에 혹시 훼손이 있을까 싶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충전재라고 있거든요. 하죠, 우리가.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 식자재도 다 이제 택배를 받아 먹다 보니까 이렇게 이 식자재 상할까봐 이렇게 보온 같은 거, 아이스팩 같은 거, 예. 이러한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거든요. 근데 예. 이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다라는 거. 그럼 아. 이제 시민들이 이걸 어디에다 분리 배출해야 재활용품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모릅니다. 저희는 그러다 그냥 보니까 그게 냉동실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디다 분리 배출할 줄 모르니까 근데 비닐에도 버리고 뭐 플라스틱에도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활용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부가 새로운 어떤 소비 문화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새로운 소비 문화에 맞게 분리 배출 시스템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 세계 1위의 그 비닐봉지 사용 국가다 이런 오명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이제 그림으로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는 1인당 420개의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리스의 거의 2배 가까이 되고요. 스페인의 2배가 넘네요. 그리고 지금 저게 핀란드는 4개 쓴답니다. 네. 야, 이게 국격이 드러나는데요. 비닐봉지 사용량으로. 아니 근데 비닐봉지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잘 안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비닐봉지는 일단은 그 고용연료 태워서 고용연료로서 이제 재활용은 되지만 예. 실은 뭐 음식물이 묻은 이런 그 이물이죠. 예. 묻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쭉 떨어지고 그러니까 예. 실은 그 재활용 그 공정에서도 거의 60%는 버릴 수밖에 없는 예. 뭐 이런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예. 지금 아까도 우리 보듯이 그 비닐봉지 지금 핀란드에 비하면 제가 뭐 숫자로만은 100배예요. 100배죠, 100배. 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대형 마트에서는 비닐봉지를 못 쓰게 돼 있지요. 예. 거기서는 못 쓰나 그러나 우리가 그 속지라 그래요. 위성봉지라고 예. 하는데 그거는 뭐 무제한으로 곳곳에 그 야채 코너에서 맞아요. 막 쓰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 근데 이번에 또 그 정부 정책을 보니까 그것만 따로 뭐 이렇게 모아서 비닐봉투를 하나 같은 수거를 하겠다 하는데 예. 그거는 대안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예.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이 제가 말한 그 속지 예.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같이 규제하느냐. 근데 요거는 소비자나 뭐 기업이나 정말 정부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대안이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엔 그거 다 뭐 신문지를 싸서 준다든가 뭐 종이 재질의 그런 걸로 다 그냥 싸서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다 비닐로 대체가 되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건데 고용연료 같은 경우도 뭐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다라고 그런 지적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네.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사라져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420장도 이제 그 우리 단체가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그
양인데 예. 사실은 420장보다 훨씬 많이 쓸 거고요. 그래요? 그다음은 비닐 종이 외국 같은 데 사실 우산 비닐 커버라든가 뭐 이런 세탁소 비닐 커버 이런 것들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닐이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1000장 이상 쓴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정말 줄여야 되고요. 사실은 이제 비닐이 잘 분리 배출하면 물질 재활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물질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SRF 고용 연료로 사용했을 때 미세먼지의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너무 많이 만들어 갖고 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회용 종이컵 사용량도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수준이라고 하던데 네. 뭐 종이컵이 7천만 개라고요? 그렇죠. 뭐 그 연간 뭐 6억 7천만 개? 네, 이렇게.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네. 지금 그 한 5만 개 정도의 커피숍이 있습니다. 예. 커피숍인데 저희도 조사를 해보니까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100개 정도의 커피 종이컵이 나옵니다. 100개 정도가 나오고 그럼 5만 개의 커피숍에서 하루에 100개가 나오면 어떻게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정말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동안에도 보면 환경부가 매년 지금 이렇게 일회용 컵이 많이 나오는 패스트푸드나 예. 또 커피 전문점 대상으로 자율 협약식 예. 뭐 이런 걸 하고서 뭐 감량도 하고 회수율도 높이겠다 하는데 결국은 보면 다 그게 뭔가 예. 행사치레예요. 잘 안 지켜져요. 예. 그리고 점점점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는 좀 완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그냥 그 일회용품 왕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재활용 쓰레기가 넘쳐나는 반면 다시 재활용되는 비율이 적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환경부가 얼마 전에 재활용 쓰레기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래픽으로 살펴볼까요? 자, 페트병을 만들 때 2020년까지 무색으로 다 전환해서 재활용 어려운 용기 제작을 할 때는 분담금을 크게 높이겠다. 또 생산자 책임제도 EPR이라고 해서 63개 품목 비닐류 90%에 이것을 적용을 하겠다. 또 포장에 있어서 택배와 전자제품의 포장 기준을 신설해서 줄여보겠다. 이런 얘기를 내놨고요. 그다음에 또 일회용 컵 같은 경우 텀블러를 썼을 때 할인율 10%로 확대하고 컵 보증금제도를 부활시키고 재질을 단일화하겠다. 비닐봉투는 대형마트에서 계속 사용 금지하고 속비닐도 50%를 감축해 보겠다. 또 편의점 대형 봉투 종량제라든가 제과점 무상 제공 금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보고 고용 연료를 사용하는 거 환경 기준을 강화시켜서 이제 생활계 폐비닐들을 확대 사용할 수 있게끔 해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내놨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페트병을 단일 재질로 바꾼다 또 흰색으로 다 바꾸겠다 이런 재활용에는 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도 그 페트병 생수 같은 경우 또 뭐 신선하게 한다고 옅은 이런 색깔을 예. 넣으니까 제대로 분리가 안 분리가 되죠.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폐기를 하게 되고 그 부분에서 그래도 이게 그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예. 뚜껑과 몸통과 뭐 이렇게 라벨 이런 예. 것까지 다 단일 재질로 한다면 예. 좋은 성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재활용하기도 굉장히 쉽겠네요. 네. 생산자 책임제도 있잖아요. 네. EPR 좀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EPR 제도는 말 그대로 생산자가 자기네 제품들을 만들어내면 그 제품을 책임지고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코카콜라가 콜라를 만들었다 그러면 적어도 코카콜라가 그 수거를 해서 병을 다 이제 재활용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비용과 모든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제도는 즉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오염자 부담 원칙,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뭐 물건을 만들었으면 오염을 시키는 것들은 당연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도 이제 사회적 책임을 좀 더 묻는 네. 그런 제도인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이게 좀 실효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때 당시 했을 때 그렇게 실효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실효성 따지기보다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예. 지금부터 뭐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좀 예.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또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2002년도부터 꾸준히 모니터링을 했는데 예. 그 당시에는 종이컵이 50%가 줄었고요. 예. 굉장히 감량 효과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사실 이제 통계를 보면 2007년도에는 일회용 컵이 한 130억 개 정도가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폐지된 2008년도에 폐지가 됐거든요. 예. 2009년도 통계를 보면 170만 개가
갑자기. 예, 그러니까 한 26%가 껑충 뛰고 뛰네. 해마다 20%가 껑충 뛰어갖고 지금은 정말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퍼증금 제도 이런 것들이 소비자가 불편해하겠지만 그래도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겠다 그런 거고 또 사용한 거는 최대한 수거해갖고 재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아니 예. 그런데요, 이 종합 대책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점이 아쉬운 거예요? 지금 공공부문의 역할이 너무 빠져 있다. 이번에도 그 재활용 쓰레기의 그 수거 책임이 지자체에 있는데 지자체는 아무 역할도 못 했거든요. 맞아요. 그걸 다 그냥 아파트에 떠넘겨 버렸잖아요. 그냥 민간 업체와 또 그 아파트가 그냥 사적 계약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거에 대한 대책 어떤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여져요. 네. 아니 그러면 그런 재활용 시장 구조 개편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까요? 일단은 그 재활용 시장 사실 재활용품을 팔아서 돈을 버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국가 공공에서 이제 비용을 지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거 시스템에 좀 현대화, 외국 가면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일일이 선별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현대화 이런 것들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요. 또 이제 재활용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주고 그다음 지자체의 역할은 이런 것들 제대로 분리 배출을 되는지 잘 이렇게 수거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해야 하는 게 지자체 역할인데 지금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이번 대책에서 약간 아쉬운 점은 재사용에 대한 정책들이 안 나왔다. 아하. 사실은 쓰레기를 감량하려면 재사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재활용보다는 재사용에 대한 감량에 대한 정책들이 없어갖고 그건 아쉬웠는데 이후에 재사용을 어떻게 확대시키고 지원을 하고 이걸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마련돼야 된다 봅니다. 아니 사실은 근데 뭐 저희 집도 계속 재사용을 하려고 하지만 위생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자꾸 뉴스에 나오고 하니까 찜찜한 거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정확하게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우리 시민들한테 좀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원래 원고에는 재활용에 대한 시민의 역할을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묻는 게 있었는데 저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민의 역할보다 지금 공공의 역할 그리고 기업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시민들은 정말 방침만 제대로 이제 세워주시면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또 인식들이 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번에 확인했으니까요. 공공과 기업이 먼저 나서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그리고 박일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